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5장 오케스트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순 도구의 호출 순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청을 파운데이션 모델, 외부 로컬 도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각자 조율을 해서 처리하는 걸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모델이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판단해서 보내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면 도구 하나랑 콘텍스트는 최소한으로 해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때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메모리도 검색해야 되고 컨텍스트도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유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 자체는요, 에이전트가 어떤 거를 주로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추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계획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행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일단은 반사형 에이전트, 리액트 에이전트, 그리고 계획 후 실행 에이전트, 그 다음에 쿼리 분해 에이전트, 성찰형 에이전트, 신층 리서치 에이전트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에이전트의 구성을 이제 추론, 계획, 행동 접근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에이전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도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이 되겠죠. 성능과 비용과 기능은 에이전트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이냐, 해결하려는 작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유형으로는 반사형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반사형 에이전트는 입력, 행동, 그 방식을 직접적으로 매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매핑을 해놨기 때문에 추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정리, 그 다음에 조회, 단순한 조회, 그리고 간단한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반사형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모델도 그렇게 큰 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리액트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요게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추론, 행동, 이게 반복됩니다. 내가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거를 추론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도구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서 다시 계획을 갱신합니다. 이렇게 추론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탐색형 워크플로우나 트러블 슈팅, 그 다음에 동적 데이터 분석에는 리액트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획 후 실행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플래너와 엑스큐터가 계획 단계와 실행 단계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명확하게 분해하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떤 실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편하고요. 그리고 큰 모델은 계획만 담당하도록 둘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쿼리 분해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쿼리 분해. 복잡한 질문을 여러 가지의 하위 질문으로 반복해서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와요. X라는 사람이랑 Y라는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살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에이전트가 질문을 쪼갭니다. X가 몇 년 동안 살았지? Y는 몇 년 동안 살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X가 몇 년 동안 살았는지는 또 어떻게 해요? 검색을 해서 파악을 하겠죠. 그럼 검색 도구로 호출합니다. Y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쿼리를 분해해서 각자 다른 도구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X가 몇 년을 살았고 Y가 몇 년을 살았다라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서 Y가 더 오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지식 검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사용자의 요청이 이제 도구 출력에 근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찰형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성찰형 에이전트. 여기서는 이제 성찰 및 메타 추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각과 행동, 앞에서 살펴봤던 그 리액트, 그러니까 추론 후 행동,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서 했던 행동이 제대로 된 결과를 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찾아내고요.
그 실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 이제 에이전트가 자기가 했던 행동이 상태에 얼마나 근접하게 문제 해결을 해낸다 확인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성이 높은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나 의료, 사고 대응에 아주 적합한 에이전트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행동마다 성찰하는 단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도구가 출력한 값이랑 에이전트가 한 행동이랑 전혀 다르면은 요거를 감지하고 이제 롤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메타 추론을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뭐 메타 추론 에이전트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에이전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층 리서치 요거는 이제 GPT 쓰시는 분들, 근데 상용 에이전트 쓰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아주 복잡한 과제를 전문적으로 해내는 에이전트입니다. 어떻게 일할지 계획을 짜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쿼리를 분해하고요. 그리고 그 분해한 쿼리를 기준으로 리액트 루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술 문헌이나 서베이, 그 다음에 기술실사, 경쟁정보 분석 등의 최적을 가장 좋고요. 대신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에이전트 유형 표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이제 도구를 선택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들이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선택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도구 사용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구현이 아주 단순하고요. 퓨샷 학습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도구가 많아지면은 얘가 뭘 골라야 할지 몰라가지고 확장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항상 선택하기 편하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이름을 그리고 설명을 달아줘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울프람 알파 앱 아이디라는 환경 변수가 필요하고요. 슬랙봇 토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언은 하지만 슬랙봇은 굳이 여기서 사용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 울프람 알파만 필요합니다. 울프람 알파는요, product.alpha.com/API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API 접속하기 누르면은 생성된 아이디를 생성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env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베이직 스킬 셀렉션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쿼리에 이제 툴 선언을 하시고요. 쿼리 울프람 알파라는 도구를 선언하시고 울프람 알파에 질의를 보내서 계산을 하거나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놔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을 해놓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제피어도 있고 그다음에 슬랙 도구 선언들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가지 도구를 선언을 했어요. 울프람 알파를 부르거나 제피어를 부르거나 그 다음에 슬랙 메시지를 보내거나 세 가지를 구분을 해놓습니다. LLM을 초기화합니다. LLM을 초기화하면서 이제 세 가지 도구를 두겠죠. 지정한 슬랙 채널에 메시지를 보내는 도구, 그 다음에 울프람 알파에 질의를 보내서 식을 계산하는 도구, 그 다음에 잽을 실행하는 도구. 그래서 보면은 질문은 3.15 곱하기 12.25는 얼마인가요? 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그냥 LLM이 판단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알파라는 도구가 설정되었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3.15랑 12.25를 전달하고요. 그래서 38.5875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3.15 곱하기 12.25는 38.5875를 나온다라는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네, 다음은 시멘틱 도구 선택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용할 도구가 많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있는 도구를 다 시멘틱으로 인덱싱을 합니다. 그리고 시멘틱 검색을 사용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도구를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베딩을 진행합니다. 도구 설명이 있으면 이걸 다 모아서 인베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벡터로 보내서 그걸 이제 벡터화 시켜서 이제 나중에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도구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 5.2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도구나 스킬은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벡터 표현으로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효율적인 시멘틱 검색을 위해 저장을 해놨다가
시스템이 이제 쿼리를 기준으로 가장 관련성 높은 도구를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방정식을 풀어줘. 그래서 2x 더하기 3은 7이다 라는 걸 주면은 요걸 가지고 상위 도구를 조회를 하고요. 그 조회한 도구에 맞는 도구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결정을 합니다. 관련 도구랑 파라미터를 결정해서 도구를 다시 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 코드가 있습니다. 이건 시멘틱 스킬 셀렉션이라는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로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계층적 선택입니다. 도구를 그룹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는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를 모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도구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수식을 계산해야 된다. 울프럼 알파도 있겠지만 아까 선언한 단순한 계산기도 있겠죠.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수식이 들어왔다 그러면 수식 처리하는 애들만 있는 그룹으로 보내고 그 중에서 이제 딱 맞는 친구를 선택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멘틱적으로도 유사한 도구가 많을 때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기와 울프럼 알파가 다 같이 있을 때 만약에 방정식이 들어왔어요. 방정식은 단순히 계산기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을 때 울프람 알파로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많은 도구가 있을 때, 비슷한 도구가 있을 때도 권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도구를 실행할 때는 이제 항상 파라미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LLM이 왜 FM이라고 적었죠? LLM이 도구 정의에 맞게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그 도구가 필요한 타입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도구를 실행합니다. 앞에서 봤던 함수 실행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은 이제 도구는 알아서 실행을 하죠. API를 호출을 하건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돌려받으면은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 토폴로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도구 토폴로지라는 거는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될 때 도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두고 이제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랑 그 이제 조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단일 도구 실행입니다. 도구 하나만 있고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응답하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미 다들 지금 계속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병렬 실행입니다. 병렬 실행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도구를 한 번에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책에서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빅터 하트라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의글을 남겼는데 이 문의글 1237번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넘깁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요거를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을 합니다. 일단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빅터 하트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1237번 요청이 뭔지, 그리고 기존에 비슷한 상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고객 정보랑 주문 정보랑 챗 내용이랑 사실 연관이 크게 없죠. 그냥 다 각자 별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상세 정보랑 고객 주문 이력이랑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로그, 요 티켓 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랑 또 유사한 문의가 있었다면 유사한 티켓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관련 지원 정책을 가져오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실 요 세 개는 연관이 돼 있죠. 고객 서비스 로그, 이 티켓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티켓과 유사한 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정책이 또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사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병렬로 돌리기는 어려울 테고 요렇게 세 가지가 크게 병렬로 돌아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가 병렬로 돌아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도구 실행 과정에서 또 살펴볼 것이 체인과 그래프입니다. 체인은 이제 랭체인을 얘기하는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가 이전 결과에 의존한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다시 그림을 볼게요. 고객 서비스 로그를 가져오고 유사 티켓을 가져오고 관련 지원 정책을 가져오는 거. 요거는 이제 연관된 작업들이죠. 얘를 알아야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걸 알아야지 요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가 이전 결과에 의존하는 거죠. 요거를 하나를 체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분기입니다. 병합, 비선형 워크플로우를 모델링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작업을 해야 될 때, 분기가 나뉠 때, 이때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랭체인에서는 LCL이라는 언어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있으면 LLM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파이프 연산자를 활용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관적으로 이어지는 선형 워크플로우에 적합하겠죠. 대신에 이제 이 워크플로우더라도 길이는 최대 길이를 좀 미리 잡아놓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그 모든 랭체인 과정 그래프는 스테이트 그래프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엣지가 있습니다. 컨디셔널 엣지라고 해서 이제 분기를 설정을 하고요. 이 경로가 요약 노드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인으로 충분하면은 체인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분기가 좀 많이 나뉜다 이러면은 그래프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코드를 볼게요. 자, 요거는 LCEL 체인, 그러니까 체인의 기본적인 형태, 아주 간단한 형태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LLM이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프롬프트를 받으면은 LLM으로 넘긴다 라는 체인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체인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입력을 하면 그냥 이거를 이제 프롬프트가 LLM으로 전달해서 답변을 내보낸다 라는 형태의 체인입니다. CH0 LCEL 실행을 하면요. 또 조금 걸리네요. 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랭그래프 예시를 살펴볼게요. 랭그래프 일단 노드를 정의합니다.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비용 문제인지 기술 문제인지 판단하는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내용이 비용 문제면 빌링으로, 기술 문제면 테크니컬로 전달을 합니다. 만약에 둘 다 아니면 테크니컬로 그냥 넘기는 방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각자 도구를 설정합니다. 비용 문제면 세부 정보를 조회하고요. 환불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로그인 문제면 로그인 문제를 해결하고요. 성능 지표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합하는 서머라이즈 리스폰스라는 친구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일단 그래프 빌더에 스테이트 그래프를 먼저 설정을 해요. 설정을 하는 걸 보면은 일단 노드 추가를 하죠. 일단 카테고라이즈 이슈를 설정합니다. 요 카테고라이즈 이슈라는 노드를 만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노드를 지금 계속 하나씩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 기점에 엣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라이즈 이슈, 질의를 어떤 건지 분류하는 걸로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카테고라이즈 이슈가 빌링이거나 테크니컬이면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컨디셔널 엣지를 통해서 앞에 라우터가 이제 빌링이면 비용 문제면 빌링으로, 기술 문제면 테크니컬로 보내도록 이제 연결을 해 놓죠. 그래서 빌링인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확인하는 다음 단계로, 테크니컬 이슈면은 로그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분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나씩 하고요. 하위 분기를 다 하고 이제 그래프를 컴파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실행하죠. 그래서 보면은 질문이 인보이스와 환불 관련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유저가 남겼으니까 요거를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시작이 있고요. 이슈를 분류합니다. 빌링으로 가거나 테크니컬로 가거나, 그리고 인보이스, 로그인 문제를 처리하겠죠. 그리고 리펀드, 인보이스 하고 다 작업을 처리한 다음에 서머라이즈 리스폰스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보여주면. 그래서 이제 인보이스와 환불 관련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그림에 맞춰서 인보이스를 먼저 처리하고 환불로 넘어가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터미널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h0 랭그래프 example 파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요청하신 U1234 청구성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방식과 수신 내용을 어떻게 할지 하면은 1일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오케스트레이션 단계에서 이 단계에 필요한 정보랑 지침을 올바르게 동적으로 조합하는 작업을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떤 거를 쓸지, 어떤 결과를 받을지 결정하는 친구라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답을 내게 할지 결정하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관련성을 우선으로 정보를 정리해야 됩니다. 가장 유용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검색을 해야 되고요. 명료해야 합니다. 구조화된 포맷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되고요. 토큰 최적화입니다. 토큰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긴 히스토리는 요약을 하는 게 좋고요. 불필요한 표현들은 제거해서 딱 필요한 정보들만 전달하면 되죠. 동적인 조립이 필요합니다. 매 스텝마다 현재 목표에 맞게 컨텍스트를 다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시스템의 지연 시간과 정확도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서 보통 필요한 액션 수를 파악해서 복잡도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 결과에 따라서 계획 적응이 얼마나 됐나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케이스로 다양한 접근 계획을 비교하고 평가해야 된다. 왜 안 돼? 다양한 계획 접근 방식과 계획 접근 방식을 비교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복잡도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케스트레이션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지식과 메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